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은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정부가 의결한 임시공휴일입니다. 어제 서울시역 전역이 거의 주차장이 되다시피 많은 차량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었는데요. 아마 임시공휴일부터 이어지는 3연휴를 즐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휴가지로 떠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황금 같은 3연휴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아빠, 우리 경포해수욕장 가자. 근데 엄마는 하늘목장 가고 싶대. 그건 난 모르겠고 용평 리조트 가자. 워터파크도 가야 되고 관광 곤돌라도 타고 싶은데. 그건 난 모르겠고 용평 리조트 가자니까. 바쁜 아빠를 위해 용평 리조트가 통으로 다 준비했습니다. 대관령 통 패키지 티몬, 쿠팡, 위메프에서 구입하세요. 기아차 기특한 고객 케어 탄생. 새 차 사려니 운전이 겁나. 중고차 사려니 기분이 찜찜. 있잖아, 기아차 차차 구매 프로그램. 스크래치까지 실비 보상해준대. 할부 부담도 적네. 최대 30만원, 자기 부담금 만원. 모닝, 레이, 프라이드, K3 오토 할부 이용 시 홈페이지 참조. 기아 자동차.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도 인터뷰로 문을 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중 처음으로 광복절 특사를 단행했죠. SK 최태원 회장 등 총 6,527명이 특사에 포함됐는데요. 정부는 원칙 있는 민생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벌특혜라는 비판도 여전하고요. 또 재계에서는 이렇게 적게 할 경우 못 털어있느냐 아쉬운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당히 비판이 많은 거는 사실인데요. 어떻게 됐던 간에 이 부분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발표된 광복절 특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이제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예. 국민대 통합 차원에서 특사를 하겠다. 이것이 이제 계기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우선은 크게는 광복 70주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어떤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단순히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특사를 한다. 그다음에 70주년 기념식 한다. 이 두 가지로만 압축된다고 한다면 너무 좀 허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특사와 관련해서는 뭐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범죄는 사면을 엄격히 제한하겠다 했던 원칙이 있었는데 무슨 계기로 그것이 바뀌었는지 그런 좀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다. 또 재벌의 사면이 경제 살리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실제로 그 재벌의 부재 기간 동안 해당 기업들의 주가는 상승했다 하는 것이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오늘 부재가 해당 기업의 경영 위기를 초래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영이 좋아졌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런 설명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4대강 관련해서 담합했던 기업들을 대거 구제한 것은 경제 정의에 위반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재벌들의 사면이 경제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 이번에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심리에는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해당 기업에 해당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 사기 진작 또 회사 내 뭐 분위기 일신 이런 것하고는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근데 그 재벌의 부재가 그 회사의 경영 위기를 초래했느냐 하는 것이 입증 관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는 그럼 그 재벌이 나왔을 때 그 회사가 투자를 갖다 그럼 과감하게 새로 할 거냐 하는 또 연결 관계가 좀 확인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어쨌든 이번에 정부 입장에서 볼 땐 롯데 사태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줄일 수밖에 없었다. 이 규모를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약간의 절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되게 확인할 수 있는 얘기죠. 남발하지는 않았다는, 적어도 남발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하는 부분은 엿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롯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뭐 롯데 충추들 국회에 부르려고 하고 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이 50대 그룹 중에 17개 그룹이 지금 아마 그 경영권 승계 예. 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뭐 잔혹한 역사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고 또 우리 국민들 볼 때 굉장히 그 볼썽사나운 그런 장면들이 노출되고 있죠. 아마 그게 2세 또 2세에서 3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예. 그런 내부 그 분쟁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또 반드시 혈족같은 물려주겠다는 우리나라 특유한 어떤 문화 이런 것도 작용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해서 순환 출자를 한다든지 혹은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든지. 왜냐하면 창업주는 한 명이었는데 손자 증손자로 넘어가게 되면 수십 명을 먹여 살려야 되고 나눠줘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이런 그 오너 리스크를 극복하지 않아가고는 한국 경제에 미래가 없다 하는 건 뭐 그저께 외국의 경제지 특집으로도 나왔고요. 그래서 경제민주화 시즌2라고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롯데 문제랄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이라고 말씀하신 일부에서는 사실 이게 롯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예. 예? 그러니까 롯데의 어떤 그 경영진들을 불러다가 얘기를 듣는다 한들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뭘 물어보겠느냐 이런 비판이 있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예, 롯데의 그 첫자들 둘자들 불러갖고 국정감사를 뭐 할 필요도 있겠죠. 국민들이 또 요구하는 바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전반적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한 것이겠죠. 국민 여론이 지금 굉장히 비판적으로 예. 조성되고 있는 시기에 예. 우리가 하다 못한 그 경제민주화 시즌 1 그러니까 우리 대선 끝나고 첫 해에 예. 시즌 1에 하다가 못한 부분을 좀 다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은 재벌개혁 얘기하고 정부는 노동개혁 얘기하고 그죠? 네. 근데 사실 이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연관되어 있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노동개혁은 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정부가 말한 노동개혁하고 저희가 말한 노동개혁이 좀 다를 수 있고요. 재벌개혁하고 연결돼 있다 하는 부분은 가령 예컨대 지금 사내 유보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몇백조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라도 투자에 나서게 되면 청년 일자리는 그런 걸 통해서 늘어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임금 피크제가 아니라. 그렇죠. 아버지 월급을 깎아서 혹은 아버지를 해고해서 아들을 갖다 고용한다. 이건 쉽지 않다는 거죠. 외국에 의해서도 일의 상관도가 다르다는 거죠. 아버지가 하는 일하고 아들이 하는 일의 성격이 다른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 물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일의 성격은 다르지만은 예를 들면 돈이죠. 예. 그 돈을 아껴갖고 새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진짜 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의 창출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또 그 돈을 아낀 것만큼 반드시 고용을 할 거다라는 보장도 없죠. 그걸 아껴서 청년을 고용할 경우 1년에 570만 원을 갖다 정부에서 지원하겠다 하는 것인데 그 570만 원 때문에 반드시 고용을 창출할 거냐 이렇게 보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고용을 갖다 창출하고 싶으면 돈을 아껴서 지금 우리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더 인상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굉장히 있습니다만 유럽은 최고임금제가 있지 않습니까? 스위스는 1대10을 기준으로 국민투표에 붙였다 부결됐습니다만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1대20을 넘어설 수 없게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임원 공식, 은하도 도입이 됐죠. 재작년부터 임원 공식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 회사의 임금 격차에 대한 공식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사내 유보금을 갖다 어떻게 풀어서 신규 투자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청년 일자리 같은 데는 더 얘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분명한 건 청년 실업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우리 경제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재벌개혁 필요하고요. 예. 그런데 우리 민병도 의원께서 이 아주 재밌는 이름의 법안을 발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호르자식 방지법. 예? 예. 먹튀자식 방지법. 예. 이거 아주 참 이름이 이거 한 번 들으면 절대로 잊지 못할 이름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떤 법안들이에요? 실제로 뭐 인터넷에서도 떠들고 있습니다만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자식한테 재산을 미리 넘겨주면 굶어 죽고 안 넘겨주면 맞아 죽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굉장히 슬픈 농담이죠. 그러니까 자식한테 자녀한테 이제 자녀가 내 아버지 이거 지금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좀 필요해서 그러니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평생 동안 모시겠습니다. 우리 집에 모시고 월 용돈 다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살게 됐는데 이게 뭐 마음이 변한 것 같고 자식이 홀대하고 쫓아내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죠. 비일비재한 것이죠. 근데 현재 민법은 뭐냐면 이미 재산을 증여했잖아요. 재산 증여가 끝났잖아요. 예. 그 이후에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하면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민법은 진행 과정 중인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등기를 이전 중이랄지 약조를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부양 의무를 가만히 보니까 벌써 마음이 변한 것 같아 이 자녀가. 그래서 돌려받겠다고 하는 경우는 민법에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집행된 거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변호사들이 소송에 관여를 하죠. 네. 어르신들 대변에서. 근데 거의 다 져요. 왜? 약조를 기르고 남기지 않았거든요. 약조를 갖다 남기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죠. 그렇죠. 왜냐하면 또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거 뭐 쓰는 것도 웃기잖아요,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다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세태가 이런 상황이 우리가 겉으로만 뭐 동방예의지국이다, 뭐 효의 나라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현실을 반영해서 자식이 먹튀하는 거는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그 아동 폭행은 사회적 범죄잖아요. 친고죄가 아니잖아요. 성폭행도 이제는 친고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존속 그러니까 어르신 폭행, 자녀가 부모, 조부모를 폭행하는 거는 지금 친고죄에다 반의사 불법죄입니다. 어르신들이 매를 맞으면 막 급해갖고 112에 신고를 해요. 그래서 한 이틀 조서를 쓰고 난 다음에 그러면 처벌할 겁니까? 그러면 남들 보는 시선도 있고 천륜도 생각나고 또 어차피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자식한테 의존해야 되는데 그래서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이 학대를 경험한 거 언어학대까지 포함해서 예. 한 1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무서운 통계죠. 그래서 실제로는 사회적 범죄로 해서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그래서 나중에 자녀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크게 뉘우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부모가 처벌 갖다 원치 않는다. 이렇게 좀 선처해달라. 반의사 불벌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 화해, 타협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런 법들이 사회적으로 필요는 하죠. 근데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또 노인표 얻는데도 좀 유익한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크게 청년 세대 그러니까 2030을 위한 정책들이 있고요. 5060 인생 이모작 세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을 위한 법안이 또 법과 정책이 필요할 거고 저는 존엄 세대라고 하는데 노후를 존엄하게 보내자. 예. 노년층들을 위한 7080 존엄 세대를 위한 법과 정책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은 재정이 필요하지만 지금 이제 지금 제가 먹튀자식 방지법 이건 돈 한 푼 안 들이고 어떤 사회 질서를 갖다 새로 만들고 또 어르신들한테 최소한의 인격적 존엄 같은 거 갖다가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서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정치민주연합 얘기 잠깐만 여쭤보면 이 혁신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비노들이 문제가 있어서 혁신을 흔드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혁신위가 무슨 얘기만 꺼내면은 이게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이 국민들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혁신위한테 당의 진로에 대해서 많은 걸 위임한 거. 그래서 그렇게 근데 혁신위의 임무는 국민들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의 관심사. 관심사 국민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바와 직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정당 내부의 혁신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답답하게 되는 거죠. 당의 혁신위에다 많은 걸 위임했어요. 당의 진로와
활로에 대해서. 근데 혁신을 할 수 있는 건 국민의 어떤 관심사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시기에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세대랄지 이모작 세대랄지 저놈 세대랄지 이런 분들 이런 여러 세대를 위해서 당이 정책과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으면 그 사이라도 예. 그 지지율이 끌어올라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뭐 비노나 무슨 이탈하려고 하는 밖에 있는 뭐 분들의 어떤 뭐 신당을 창당한다는 분들의 목소리가 작아질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8월 말부터 우리 정책연구원에서 이렇게 중심이 돼갖고 민주정책연구원이요? 예. 요입당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요, 사실 여태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그 할 수 있었는데도 안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자주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4월달에 이제 정책 엑스포라는 걸 우리 연구원이 중심이 돼갖고 해서 처음으로 해본 적이 있죠. 예. 그때는 유능한 경제정당도 만들고 뭐 예. 그렇게 쭉 해보다가 사실 이제 4.29 재보선 이후에는 그런 분란이 생기니까 예. 그걸 갖다 반복해서 이제 또 2단계, 3단계를 추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분란이 생겼으니. 근데 이걸 뭐 당이 안정될 때까지 지켜보는 게 뭐 한도 끝도 없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4개월 지났으니 이제 뭐 예.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일부에서는 그 손희영 홍보위원장이 차라리 혁신위원장 맡았으면 더 잘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말이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손혜원 위원장이. 손혜원 위원장이 굉장히 지금 뭐 오늘도 노동개혁에 관한 어떤 그 우리 당의 입장을 또 현수막으로 개첩을 했습니다만 예. 굉장히 어떤 그 독특한 아이디어를 갖고 카리스마를 갖고 일을 잘 추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잘 어떤 맥락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각이 필요한데 예? 그만큼 감각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손혜원 위원장 같은 감각 있는 분들이 차라리 혁신위원장 하는 것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땐 변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예. 혁신위에도 이제 활동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갖다 보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민병두 의원이었고요. 자, 7시 31분 14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광복절 연휴로 외곽으로 떠나는 나들 차량이 이른 아침부터 늘고 있습니다. 우선 경부고속도로 판교 방면 잠원 나들목에서 반포 나들목 구간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뒤로 오는 차량들이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서울 요금소부터 수원까지 13km 구간 밀리고 있고 기흥부터 오산까지 10km 구간이 정체입니다. 광복 70주년 경축 행사로 광화문 광장 및 세종대로는 교통 통제가 있습니다. 오늘 정오부터 저녁 8시까지 세종대로 광화문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구간 전면 통제됩니다. 내일은 경축식으로 세종대로 광화문 3거리부터 세종대로 사거리까지 상위 3교차로가 오늘 밤 자정부터 내일 정오까지 통제가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전반적인 흐름은 좋은데요. 서부가전도로 외곽 안양가는 교통량이 이미 많습니다. 목동교부터 금천교까지 거의 전 구간이 정체입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CEO 금난세입니다. 꿈꾸는 젊음은 아름답고 도전하는 열정은 성공을 부릅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기록하세요. 성공을 위한 CEO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라일의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방송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첫 만남부터 두근거렸죠. 운명이다 느껴질 만큼. 그날부터 5년 넘게, 30대부터 10년 넘게 이 선택이 제 피부의 운명을 바꿨어요. 제 날 믿어지나요? SK2 피테라 에센스.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LTE 1881년 초연 당시 음악에서 악취가 난다는 혹평을 들은 이 곡, 천재를 향한 질투였을까요? 러시아 작곡가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들 영화 암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의 1000만에 육박하고 있는 영화가 바로 암살인데요. 근데 이 영화 암살의 흥행을 계기로 해서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죠. 배우 전지현 씨가 맡은 안호균이라는 캐릭터, 실존했던 여성 독립투사를 모델로 했다고 해서 화제인데요.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안호균들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이죠.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의 심옥주 소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심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암살 보셨어요? 네, 2번 봤습니다. 2번이요? 왜 2번 보셨어요? 첫날 개봉한 날 봤었고요. 예. 그리고 첫날 개봉한 날은 좀 가슴으로 좀 느끼고 싶었고요. 예. 그리고 며칠 뒤에는 조금 더 냉철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예. 그 냉철하게 보시고 가슴으로 보시고 두 버전으로 보셨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은 전문가로서 그 영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제작자나 그 감독분이 그 광복절을 먼저 기반에 두고 그 제작했기 때문에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키워드, 이 애국심 카드를 아주 멋지게 이용하셨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많이 조명되어야 되겠다. 아주 긍정적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예. 이 영화 보고서 부정적으로 보면은 내용상으로 보면 그건 안 되죠. 근데요, 궁금한 게 제 기억으로는 이 영화를 제작할 당시에 그 여성 독립운동, 독립투사의 사진 한 장이 계기가 됐던 걸로 제 기억을 하거든요.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네. 실제로 안호균이 실존했던 인물입니까? 안호균은 그 실존했던 인물이긴 한데, 그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사실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여성 독립 유공자로 인정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호균이 실존했던 인물이다. 하지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아니 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여성인데 인정을 받지 못할까요? 그거는 당시 여성들의 많은 활동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부족한다든지 아니면 그 활동들이 전반적으로 조명되어지기보다는 부수적인 활동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고,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그 방식에서도 좀 남성 중심 또 지도자 중심으로 기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부터 일부 한계가 있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 이렇게 독립운동하던 여성 독립투사들이 많았나요? 많았죠.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그 여성 독립 유공자로 인정받으신 분들은 한 248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독립 활동을 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가 일부 수집되어져서 인정은 받지 못했지만 확인되고 있는 분들이 1931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께서는 이제 계속
그 발굴을 하고 있는 중이시죠? 발굴되어진 분들도요. 그분들의 활동이 굉장히 그 단막적으로 조명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그 한 분 한 분의 일생을 조명하고 찾아가는 거, 그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제입니다. 발굴과 더불어서. 네. 그러면은 여태까지 이런 연구를 하시면서 정말 인상 깊었던 사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걸 하나 들어줄 수 있으세요? 일단 부산 지역에 예. 그 여성 독립 운동가로 활동하셨던 박차정 여사 같은 경우는요. 예. 조선 어용대 내에서 부녀 복무단 단장을 하셨거든요. 예. 예,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여성 22명을 이끌었었고요. 3일 소년단이라든지 여성 훈련소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전지현 씨가 나왔던 그 캐릭터에서의 어떤 리더 역할, 예. 그 부분이 부각되는 데 있어서 박차정 여사의 그 캐릭터 부분도 일부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제주에서 만난 고수선 여사의 유족분을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에 활동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6.25 전쟁이 터지고 나면서 자료가 완전히 다 유실되어져서 유족이 좀 힘든 부분이 있었고, 방금 얘기했던 부분은 과거는 이랬고 그다음에 현재 유족들의 상황은 좀 그렇다 하는 것을 대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아까 박차정 여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전투에도 참여하고 이랬던 분들인가요? 맞습니다. 부녀자 교육을 했었고, 그다음에 어용대 후원 활동도 했었고, 현재 그 당시 적진에서 메가폰을 들고 앞에서 이제 소리쳤던 분이기 때문에 적진에서 바로 투입되어져서 앞에서 선동하고 리더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독립투사로 인정받고 있나요? 예, 인정받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계세요. 이분 네.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광복대기 바로 얼마 전에 1944년도 5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예. 일본에 의해서 돌아가셨나요? 아니요. 중국의 예. 장수성 콜륜산 전투가 이루어졌을 때 그 당시 이제 교전 상태에서 입은 총상 후유증으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예. 진짜 우리가 이렇게 처음 듣는, 잘 모르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끼게 되는 순간이네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이 연구, 죄송하지만 연구 인력이 지금 몇 분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돼요? 일단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는요, 예. 연구 네트워크가 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이제 확인을 하고, 예. 그리고 유족을 만나고 전국을 좀 다니다 보니까요, 각 지역에서 연구하고 계시는 교수님들하고 또는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화를 연구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기본 연구 인력이라고 하면 전국에 계신 연구 네트워크로 구성되어진 이분들하고 다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재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힘드실 텐데 말이에요. 그렇죠?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죠. 네. 지금 연구하시는 제일 어려운 점은 뭐세요? 재정적인 부분은 사실은 크게 저는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예, 그리고 자료 부족의 문제. 자료 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뭐 갑자기 없던 자료를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들을 연결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전부 다 조각조각 퍼즐로 맞추듯이 요거를 맞춰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시기에 우리나라 독립운동사 전반을 먼저 살펴보고 그중에서 여성 독립운동의 맥락을 살펴보고 그리고 태어나서 자란 곳에 그 지역에는 어떤 독립운동의 흐름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그 인물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살펴보는 과정에서 역으로 추적하는 방식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 독립운동 역사에서 가려진 부분들, 그리고 독립운동의 역사에 있어서 여성들의 역할, 이런 부분은 가려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역사가 아무리 해석이라고는 하지만 일단은 가려진 부분들을 들춰내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의 심옥주 소장이었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17일이? 그렇죠. 맞죠? 예. 그렇죠. 예. 롯데홀딩스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는 날인데, 예. 그래서 좀 롯데그룹 사태 정리를 해보고 이 앞으로의 전망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 자, 우선 이게 L투자회사, 전 맨 처음에 L투자회사 해가지고 약칭으로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이 L투자회사 지분의 100%를 롯데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호텔 롯데 지분 72.6% 이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회사 L투자 회사들의 지분 100%를 일본 롯데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그렇게 되면 롯데홀딩스 장악한 신동빈 회장이 한일 전체에 대한 지배를 확고히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게 신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기 하루 전에 작성된 롯데그룹 내부 문건이 언론에 튀어나왔는데요. 거기서 밝혀진 것이죠. L투자 회사 100% 이제 소유하고 있다. 롯데홀딩스 이사회는 이미 신동빈 회장 측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장악된 것 같고요. 지배구조 꼭대기에 있는 광윤사 있지 않습니까? 신격호 회장 일가 4명이 지분 99%를 가진 가족회사다, 이렇게 설명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격호 총괄회장, 부인 하치코 여사, 신동주, 신동빈 형제,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신동빈 대사로는 굳혀졌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광윤사는 지금 4등분돼 있잖아요. 예. 그죠? 근데 그 광윤사가 롯데홀딩스를 지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롯데홀딩스, 그러니까 그리고 롯데홀딩스가 한국 롯데를 지배하고 있고요. 근데 또 롯데홀딩스의 이 L투자회사 지분의 100%를 롯데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롯데홀딩스하고 광윤사만 어떻게 되는지 바라보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L투자회사의 신동빈 회장이 최소한 이 L투자회사라는 게 10개인가 몇 개 있지 않았어요? 12개요. 예. 그중에서 상당수를 신동빈 회장이 자신이 회장으로 취임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네요. 12개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향후 시나리오, 요게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변할 거라고 보세요? 이게 백가정면식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대략 큰 거는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로 호텔 롯데하고 롯데쇼핑, 롯데 제과가 인적 분할해서 계열사 지분을 많이 보유한 회사끼리 합병하기, 지주회사 만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롯데쇼핑과 롯데 제과만 분할해서 롯데호텔과 합병하기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호텔 롯데만 단독으로 지주회사가 된다든지, 그리고 좀 복잡하긴 한데 호텔 롯데가 상장된 뒤 호텔 롯데와 롯데 쇼핑을 합병하고요. 여기서 다시 지주 부분과 사업 부분을 인적 분할하는 방법 등 참 머리들 좋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머리들이 다 좋아요. 재벌들이 머리는 좋죠. 일단 여러 쪽의 머리는 좋습니다. 롯데그룹은 이제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요. 태스크포스팅 가동하면서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순환출자고리 해소하는데 상당한 자금이 들거든요. 적게 이야기하는 것은 2조 5천억, 많게는 7조까지 이야기합니다. 어찌됐거는 앞으로 전개되는 사항은 굉장히 커다란 변화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핵심은 순환출자 아니겠어요? 그죠? 순환출자인데 이게 롯데그룹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렇죠. 이거는 우리나라 재벌들의 거의 고질적인 병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롯데그룹의 순환출자 문제 해결해가지고 롯데그룹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이거 한번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환출자 고리만 끊으면 롯데그룹이 견실해지냐?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좀 지배구조 개편하는 것,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다는 게 기업 건전성과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롯데 순환 출자고리가 416개고요. 다 우리나라 대기업 전체 다 합치면은 459개입니다. 그러면 롯데를 제한 나머지 삼성이, 현대차니 이런 대기업들의 순환 출자고리가 나머지는 43개라는 건데, 그러면 그 나머지 그 순환 출자고리를 일정 부분 해소한 재벌그룹들의 기업 건전성은 확보되고 있냐? 이게 좀 의심스러워요. 다시 말씀드리면 롯데그룹이 이렇게 막장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스트레스 받는 거는 아주 작은 지분을 갖고 마치 왕이나 되듯 손가락 해임하고 밀실 경영, 황제 경영하는 행태를 고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순환 출자고리 해소했다고 하는 다른 대기업 보면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유, 진짜 광복 70년이 됐는데 이 소식 좀 답답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KTX 광명역 신안산선 개통 예정. 광명역의 빛나는 첫자리. 이케아, 코스트코를 누리는 생활의 앞자리. 진짜 프리미엄은 지금부터다. 광명역 IDS. 문의 02899-5566 LSD 개발. 높게, 더 높게. 모두가 세상의 높이에 도전할 때. 높게, 더 높게. 한양은 행복의 높이에 도전합니다. 사람의 행복보다 더 높여야 할 것은 없기에. 건설, 행복이 되다. 한양.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고덕 산업단지와 개통 예정인 KTX 지제역의 비전은 함께 누리고, 새롭게 들어설 대형 복합 쇼핑몰을 앞에서 즐기는 이 편한 세상이 찾아옵니다. 미래가 빛나는 평택, 그 위에 빛나는 생활까지. 이 편한 세상 평택 용이. 8월 오픈 예정. 1544-3033 대림.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타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 뉴스 들으신 다음 3부에서 다시 뵙죠.